네, 원정요걸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헬마 발제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많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지지율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독특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이버 포털 서비스의 뉴스 알고리즘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조작 의심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9일이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관련도 순으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첫 기사부터 해서 그날 본인들이 이제 확인해 봤을 때는 8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 일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기사 배치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조작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이철규 사무총장도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관련도 순 검색으로 하려면 윤 대통령의 말이나 그날의 일정이 담긴 뉴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만 나오고 이렇게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 정렬해서 우선 배치되는 거 이거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도 봤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일단 알고리즘이라는 거 물론 이제 사전적 정의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컴퓨터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설계하는 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인터넷 이용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그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미리 좀 입력해 놓는 건데 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관련도 순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 포털 서비스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제일 먼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관련도 순으로 뉴스를 정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관련도 순, 최신 순, 오래된 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로 이제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관련도 순에 대해서도 저도 찾아보면서 보니까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이 관련도 순이나 오래된 순이나 최신 순이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이제 클릭을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적어놨어요? 관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를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해당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박대출 의원이나 혹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생각할 때 그 관련도라는 거는 대통령 검색어와 연관된 거는 대통령의 일정,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거여야 되는데 좀 엉뚱한 걸로 알고리즘이 우선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도가 높은 순서로 배치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처럼 일정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뉴스에 대해서 이제 관련도이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는 해당 뉴스와 어떤 그 관련성이 높은 발언들 위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더라라고 네이버가 판단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나 혹은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주요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혹은 어떤 비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 소비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비판적인 분석을 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먼저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윤석열을 검색하면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페이지 내내 그렇게 나오나? 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제가 검색한 결과입니다. 어제 저녁에 검색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이 엔데믹 선언을 한 발표 내용 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제도라든지 정책이 개선됐다는 경제지의 기사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발언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로 한 절반 정도의 1페이지 그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단순 비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검색했던 그 시점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마가 검색한 시점에서 뭐 그 나온 뉴스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5월 8일 시점하고 이제 5월 11일 시점이 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왜 달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미디어 다음 출신으로 네이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관련자, 저도 이제 핵관이 있습니다. 헬 핵관입니까? 헬 핵관일 수도 있고 이제 내 핵관일 수도 있죠. 네. 뭐 네이버 측에 이제 여러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그 친구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항상 그 로그인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검색했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관련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많이 검색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뉴스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화된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개인화순, 그러니까 뭐 미디어 다음 같은 경우도 개인화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뉴스 올라가는 거 보면 개인화순도 있고 이제 뭐 최신순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5월 8일 시점이었으면 5월 8일이나 9일 시점이었으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취임 1주년에 대한 분석이나 옹호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주요 회의가 없으면 기자들이 아무래도 기사량이 줄어들거든요. 관련 뉴스의 기사량이. 그러다 보면 비판하는 내용들이 우선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기사를 검색한 시점에 따라서 이슈가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어제 검색했을 때는 대통령이 엔데믹 선언 그 이제 뭐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에 배치되고 그리고 이제 뭐 평가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뒤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당의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단순하게 접근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왜 그러니까 윤석열 검색하는데 안철수, 유승민이 등장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같은 당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나요? 그 비판적인 의견이냐 아니냐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멘트 보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거 이 뭐 방송 패널 한번 그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보수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칭 보수 여대 야도 아니고 보수 대 진보도 아니고 결국은 친윤 대 반윤 내지 친정부 대 반정부 뭐 이렇게 이 구도 속에서 모든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이제 그 눈길을 끌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같은 당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 그 뭐 근데 이제 그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의 인사들이 그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정부가 잘 못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도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민의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비판적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정부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좀 뉴스를 다르게 소비하는 어떤 취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할 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으니까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더 많이 노출돼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선 지금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언론이나 포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처럼 당 내에서도 입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건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이 30대 초반, 네. 그다음에 부정이 60.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면 결국은 포털이라는 것도 하는 여론의 장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 여론의 흐름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대 6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5대 5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론 왜곡 아니냐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실 박대출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선후 관계를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가 비판 위주로 돼 있으니 국민들이 이제 부정적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의견에 따르면 말하자면 국민들은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의견을 정립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제 자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은 없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제 정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추가로 좀 제가 한 번 더 검색해 본 거는 뭐였냐면 왜냐하면 9일에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많은 기사들에서 뭘 검색을 해봤냐면 윤석열 말고 한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칭이나 혹은 윤 대통령으로 검색하면 그 날짜에도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반박 기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결과값이 조금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되고 혹은 뭐 균형 있게 배치가 된다고 이제 박대출 의원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뭐 뉴스를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러니까 검색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두고 마치 이제 뉴스 검색의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한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애초에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있죠. 아까 그 헬마가 그 얘기했잖아요. 관련도 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용자의 어떤 성향과 그러니까 평소 이용 내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본인이 검색했을 것 같지는 않고 보좌진이 검색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는 보좌진의 성향이 반영이 된 거다. 그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보좌진은 어쨌든 균형 있게 의견 전달을 하려고 이제 자료 수집을 한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갑니까? 대체로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색한 보좌진이 평소 어떤 걸 검색하는지부터 좀 알아보시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을 검색하면 일정이나 대통령의 발언이 우선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대목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걸 두고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딱 그거예요. 9시 뉴스 시침이 땅 치면은 전두환이 나와야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실 반대로 만약에 대통령 이름을 검색했는데 뭔가 깊이 있는 해설 기사가 안 나오고 일정 전달하는 기사만 나온다. 그럼 오히려 역으로 지금 포털이 일부러 이런 기사는 숨기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싶으면 네이버 포털의 첫 화면에서 윤석열 일정을 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5월 공개 일정이 나오니까요. 그거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도 참 한국적 특수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뉴스를 거의 포털을 통해서 보는 그렇습니다. 한국적 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대목인데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비판이 네이버나 다음을 향해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배치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수 언론 위주로 먼저 배치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뉴스 검색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뉴스 소비자들은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뜨는 큐레이션된 뉴스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AI가 배치해준 오늘의 주요 소비 뉴스들이 먼저 뜨게 돼 있고요. 그걸 위주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탑 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어떤 뉴스들이 배치되는지를 두고 여야가 항상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상대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도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2020년 12월하고 2021년 3월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뉴스 포털 서비스들의 뉴스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보수 언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뉴스 알고리즘은 매체의 성향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배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라고 해서 보수로 분류한다든지 한겨레라고 해서 진보로 분류한다든지 그런 식의 배치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테스트의 어떤 방식, 그러니까 설정 기준을 이 소비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뭐 어느 날짜에 혹은 어느 시간에 그 들어가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논쟁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반화하면 그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뉴스를 분류해서 그게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든 뭐든지 간에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구글처럼 그러니까 뭐 뉴스 편집 배열 없이 그냥 검색을 하면은 해서 이제 바로 해당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놓으면 이런 논쟁이 전혀 안 벌어져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특히 중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서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조회수를 올리는데 차라리 포털 우선 밑에 있는 게 더 좋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짬짬이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때마다 아마 이런 논란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제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실제 해당 매체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면 광고가 너무 많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도대체 뉴스를 보라고 한 건지 보지 말라고 한 건지 돌출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제 쾌적한 뉴스 소비 이제 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나 다음이 훨씬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성이 훨씬 이제 편하고 좋으니까 그 소비를 성향을 바꾸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각 뭐 작은 매체까지 다 그걸 강제하기는 어려운 거고. 원래 돌출 광고가 단가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난에 휩싸이는 그 중소언론사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항상 이제 저희 같은 회사도 광고에 대해서 회사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정말 문제인 것들은 조금씩 시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죠, 문제가.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편집 배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적 논쟁과 공방의 어떤 그 지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우리 편에 유리하냐 아니냐 혹은 뭐 조작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뭐 계속해서 좀 제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알고리즘을 수정하면은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언론 매체가 아니고 그리고 언론 매체의 성향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저 AI 혹은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열되도록 하고 손을 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상 네이버나 다음이 이미 웬만한 언론 매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언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 편집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편집권에 손을 떼라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편집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그 편집권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쪽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립적이에요. 기계가 있으니까 정치적 편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여야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측면인 거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편집의 문제는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헬마가 얘기한 편집이라는 게 어떤 기사를 부가가치를 둬서 메인으로 올려주고 그렇죠. 어떤 기사는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시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논조가 깔려 있는 그렇죠. 거고 언론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는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가 이 뉴스에 부가가치를 더 주고 이 뉴스는 부가가치를 안 줬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이거는 책임을 묻고 말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도 일종의 데스킹 기능에 대해서 매체 스스로 책임을 질 그 권한과 그 의무가 최종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 책임이냐 아니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일면 탑 기사에 뭘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과 그렇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 후자 법적 책임이란 건 편집에 있어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포털이 유도하면 소비자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느냐. 그다음에 선택지가 몇 개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따지면. 크게 2개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헬마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대안 제시도 그러니까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의견 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 해법을 그렇게 찾을 게 아니라 아예 편집 배열을 구글처럼 없애는 게 그러니까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지. 안 그러면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논쟁인 게 구글 검색 결과에 너무 이제 검색 결과에 들어맞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가 심어진 페이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서 구글 검색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하다 보면 돌고 돌다 보면 당장 지금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을 찾기는 어렵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악성 얘기가 코드가 나오는 게 그 알고리즘 투명성 얘기는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투명하게 밝혀라.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정치권에서 이걸 정말 소비자들이 검색어에 따른 결과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정책을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 하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포털을 때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 얘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치적 유불리에 그렇게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정책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공방 벌이지도 않는다. 제 얘기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박대출 의원이나 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제기한 것도 뉴스큐리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첫 페이지에 뜨는 그 뉴스 화면을 지적한 게 아니고 뉴스 검색을 했는데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도 마찬가지. 구글은 첫 페이지에 그렇게 배열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에 검색했는데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정치권에 또 해올 가능성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구글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살짝만 올리면 바로 뉴스들이 네이버나 다음처럼 뜨게 돼 있습니다. 자동 뉴스 배치로 돼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게 거기에 소위 말하는 옐로페이퍼들의 저질 기사들이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우선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들 위주로. 특히 모바일 페이지로 바로 뜨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연예 가십성 기사인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뜨고 조금만 네. 그 사람들이 모인다 싶으면 꼭 그 벌레 끼듯이 끼는 게 꼭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글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책임 회피성에 그치고 실제로는 책임 있는 어떤 그 거대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예상보다 구글의 어떤 이 뉴스에 대한 태도가 2015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뉴스 알고리즘을 뉴스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 자기네 뉴스 알고리즘을 꽤 상세하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기사 배치를 하는지 지금 이제 보시는 것도 Q&A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속보성, 이슈성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배열되고 배치된다. 뭐 기사 제목, 본문, 기사에 들어있는 정보라든지 섹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다라는 게 들어있고 특히 이거를 배치할 때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도 자기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저는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무작위 샘플링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저 계산식 뭐죠? 아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이제 아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검토 결과, 외부 검증을 받은 결과도 블로그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글은 2015년 이후에 자기들이 뉴스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공개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해외의 업체와 한국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앞뒤가 뒤바뀌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왜 뭐 구글처럼 하지 않느냐, 왜 뭐 미국처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건 저도 100% 동의.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만 하더라도 노딱을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노딱을 붙이는지도 설명을 안 하잖아요. 접근이 안 됩니다. 지들 마음대로잖아요. 말 그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저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이튠즈 이런 데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면은 그거는 본사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 미국 기업들은 왜 그래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너무나 고압적이고. 와, 그러니까 아마 제작자들은 다 알 거예요. 열불 터지는 거.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을인데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방통위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그 면직이나 그런 해촉에 가까운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시그널을 준 게 있어요. 취임 1주년 전날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이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이 말이 나오면서 지금 탈원전이랑 이념적 환경 정책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좀 적극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인사혁 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에 발송했다고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면직을 만약에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제가할 수 있다. 이게 이르면은 뭐 이번 달 내로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7월 말까지 한상혁 위원장 임기인데 이때까지 지금 상태로는 임기를 쭉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다가 이제는 좀 더 당겨보자라는 이야기가 추진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 이 발언은 이제 연합뉴스와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정작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런 브리핑 같은 경우에서는 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명백한 게 맞는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인사혁 신처가 면직 처분 원인으로 이제 그 제시를 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에 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전해드렸잖아요. 그 내용과 우선은 비슷하다는 점 하나 짚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 근거로 제시를 한 게 방통위 설치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지난번에 면직 가능성 나올 때 전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적용되려면은 우선 법 적용 대상이어야 되고 이 법이 규정하는 사유에 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 청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명확하게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방통위 설치법인데 이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형 선고가 되지도 않았고, 또 법령을 준수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어겼느냐, 법령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명백한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네. 뭐 정파 가리지 않고 일단 공통된 부분은 기소가 되면은 면직 처리가 될 수 있다까지는 공통돼요. 다만 그 정무직인 경우에는 그렇죠. 예외로 한다, 아니다 가지고 좀 갈리는 거지. 지금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직이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방통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점을 두고 또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근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알아봤더니 그 정무직도 해당 사항,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라고 하는 쪽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데 우선은 어쨌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지점에 있어서만은. 그래서 정말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그 국회가 위원장이 직무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또 이게 추진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 사례들을 관련해서 방통이나 이제 언론계 사례들을 쭉 보다 보면은 항상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는 이제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 뭐 정치활동 금지 위반, 방송 편성 자유독립 보장 위반, 또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제약, 회의 공개 원칙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사유로 해서 탄핵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요 중에서 한 가지는 최시중 위원장이 김금숙 KBS 이사장을 만나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현주 사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건 탄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조항만을 놓고 보면. 그런데 탄핵이냐 면직이냐 뭐.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시중 위원장도 탄핵이 안 되고 연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이걸 추진했던 이 민주당 계열에 있는 정당이
과반이었음에도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건 탄핵인데 결국 명백한 건 하지 않으면서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계속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방통위설치법에 저촉됐다, 뭐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모호한 걸 끌고 와서 이렇게 면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면직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법률적 요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한상혁 방통 그러니까 그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어떤 신문이었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기 뭐 농지법 위반해서 뭐 네,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뭐 그 주택이었죠 아마. 근데 그게 이제 보도가 탔는데 원래 이제 개인 문제로 이제 먼저 아마 이거 치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별로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지적했던 어느 순간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이게 나왔던 거고. 근데 경기방송 얘기가 떠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1주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선물 세트처럼 쏟아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방송 제어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2019년에 TV조선보다도 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검찰이 그 1주년 딱 되는 10일에 6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이제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경기방송이 2019년에 제어가 기준 점수도 일단 충족을 못했습니다. 650점을 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방통위에서 이제 경기 지역에 있는 청취권이 보호돼야 한다 이러면서 조건부 제어가를 해줬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보수 성향 언론 단체로 요즘에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이 경기방송 제어가 심사에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중에서 민원련 관련 인사들이 이렇게 경기방송을 좀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경기방송에 있는 일부 민주당의 비판적인 임원들을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뭐 나머지는 수사나 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명백한 거는 민원련 관련 인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때 고발을 하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는 대목이 단순히 재수사 그 제어가 관련해 가지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넘어서 이게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게 적절했는지도 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부지의 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시 수원시장은 염태영 현 경기도 경제부지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제어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 이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 건 김예령 당시 경기방송 기자의 에피소드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렇죠. 국민의힘에 뭐 있죠. 그렇죠. 그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뭐 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소위 이 근자감 질문 관련해가지고 뭐 굉장히 십중포화를 맞았던 기자인데 이 기자가 조건부 제어가 결정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이 저희 경기방송의 제어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는 2020년에 퇴사해서 당시에 미래한국당이라고 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있었잖아요.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선대위로 갔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또 이제 작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한동안 TBS가 좀 논란이 많이 극심했을 때 뭐 서울시장이 이쪽으로 꽂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제어가 관련해서 경기방송권으로도 수사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김예령 기자가 본인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제어가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까지 같이 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기방송에 정작 남았던 구성원들은 지금 대량 대규모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오히려 비판 성명을 냈던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맥락 같은 건 설명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언론 탄압을 했었던 사례로 지금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상혁 위원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맥락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결국은 이게 뭐 기소가 됐고 기소의 적절성, 면직 추진의 적절성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논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애당초 한상혁 위원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고 이제 거의 종착점이 온 거 아니냐. 결국 네. 이거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 반복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노지민 기자 얘기대로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면직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온다라고 네. 쳐요. 그러면 5말 6초에 면직이 된다고 치죠. 저는 참 계속 그러지만 그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새 방통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보통 그 6말 정도에는 새 방통위원장 선임 발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죠? 그래 이제 청문 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그다음에 어떤 청문 어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따져보면 6월 말도 사실은 거의 마지노 데드라인이라고 봐야죠. 한 6월 중순 정도에 그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보름 상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 이제는 이걸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실익이 있는가가 제일 좀 의문인데 뭐 정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이제 권익이 있느냐 혹은 뭐 정권의 의도대로 갈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실익이 있느냐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보름 상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화급한 문제인가 하는 점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행정 임명 절차 그다음에 인물 교체가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목표를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한상혁이라고 하는 어떤 지렛대를 밟고 어떤 특정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현 방송 구조의 문제점. 결국은 그 현 방송 구조의 정점이 있는 게 방통위이다 보니까 네. 현 방송 구조의 문제점 이것들을 어떤 집중 부각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연동이 되죠. 방송법 처리 문제. 그러니까 처리 문제라기보다는 거부권 행사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하고 그 뒤에 있게 되는 MBC나 KBS에 대한 개편 문제. 요것들을 위한 어떤 그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상혁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저는 저 깜냥으로는 그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빨리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시행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 TV조선 관련해서도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명확히 초기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공소장에도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이 나긴 힘들고 또 이번 달 안에 면직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의문인 게 한상혁 위원장이 어쨌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뭐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걸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끝까지 무언가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문재인 정부 방송 정책의 문제점을 한상혁이라는 상징 소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정짓고자 하는 측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방송 구조를 한상혁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확 엎고자 하는 측면.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에 따라서 후임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젠 그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1년여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미디어나 혹은 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있고 KBS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검찰 수사로 연결하려고 했었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노지민 기자 짚어주신 것처럼 공소장의 혐의 자체가 제대로 적시됐는지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끝났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지 감사원이 제대로 결론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도 감사 연장 해가면서 계속 들이팠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사정기관들의 실력 문제는 또 뭐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게 되는 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런 법정에서 이제 가릴 문제인 것 같고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적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적폐청산 차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라인, 핵심 라인들을 전부 다 기소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적폐 청산 작업이다. 아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중육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는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